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정책포럼 담당 교수 민병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김현아 우리 전 국회의원님 모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김현아 의원님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도 얼마 전에 투표를 하셨겠지만은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다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0.73%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그 근소한 차가 어디서 났냐면은 많은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0.73%가 한 24만 7천 표인데 이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게 딱 30만 표입니다. 결국은 이 서울에서의 승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즉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원래부터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또 되시기도 했고 또 지금은 도시재생전략 포럼 대표로 계시니까 우리 김연아 의원님한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이랄까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을 요청받고 어떤 제목으로 강연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곧 새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사로 또 많은 그런 주제로 세미나도 열릴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저는 하필이면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 것도 있지만 과거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다른 정권들도 부동산 정책을 다 성공했느냐? 저는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다음 정권에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는 몰랐는데 부작용이 또 다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권에 국한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좀 살펴보지만 왜 부동산 정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될까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조금씩 다뤄볼 건데요. 저는 현 주소를 한 줄로 평가하자면 무너진 정책 신뢰와 시장 생태계. 무너진이라는 형용사가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고 또 그냥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가 많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의 위기인데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루어진 신뢰의 위기. 무분별하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 빚이 우리에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순환적으로 다가오는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양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얘기했던 주택 공급 확대가 이제 막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지금은 주택 공급만 확대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집은 지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이 집이 다 지어질 때쯤 우리의 인구 구조와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사느냐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100만 호를 짓던 200만 호를 짓던 어디에는 집이 모자라고 어디에는 집이 남는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통합정부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무너진 생태계 회복과 정책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19년 1월부터 쭉 21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인데요. 처음에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2%였는데 7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32%였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6%까지 곤두박질치죠. 보통 우리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저 부동산 평가와 같이 되게 되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보면 조금 반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점수는 이거보다는 좀 후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도 좀 재밌는데 20대와 30대에서 80%가 넘는 응답 비율로 잘못됐다, 부정적인 평가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집을 갖고 있느냐, 집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응답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갖고 물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2%가 집값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효과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5% 정도씩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올랐다는 건 뭐죠? 결과입니다, 결과.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공정을 얘기했고, 투기 억제를 얘기했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하는 조세 정의를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결정적인 평가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가 즉 가격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정책이 이것이 많은 딜레마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투기 억제를 하겠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근저의 뜻은 뭐였죠?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집값을 잡겠다. 대통령이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1, 2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념을 갖다 대고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댔지만 결국 가격 억제라고 하는 성과에 맞추어서 정책을 피웠는데 결국 그 성과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아니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는 정치대학원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부동산이나 또 도시계획이 많은 소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목표에 가장 민감하지만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현주소는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세 개가 5년 동안에 동시에 폭등을 합니다. 결국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임차 구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이사 가기도 어려워진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아까 응답자 비율 중에 특정 연령층에서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집을 사기는 어렵지만 빌리긴 쉬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집을 사기는 어렵지만 이사 다닐 수는 있었어, 뭐 이런 거일 텐데 지금 모든 연령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는 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5개 광역시 서울 전국의 가격 변동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6년이 이제 참여정부 중반 후반대죠. 이때 올랐다가 좀 안정세를 보였다가 2011년에 약간 5대 광역시가 오르는데요. 그거 빼놓고는 뭐 비교적 L자 행보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이전에 보시면 서울만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광역시만 오른다거나 이렇게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었다면 지난 5년간은 모든 대한민국의 전국의 집값이 올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죠. 전세 가격도 올랐는데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2019년 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아주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수도권에서 가격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미래의 가격 상승분을 전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 통과와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나 많은 대책이 나옵니다. 28번이라고 하는 대책이 5년 동안에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책이 발표됐던 시점에는 바로 직전에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가격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그랬다가 또 급등을 하죠. 그럼 대책이 또 발표되고 또 좀 진정을 보이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대책이 발표되고 내려오고 또 오르고 내려가고. 근데 추세를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쯤 되면 이제 이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쯤이 완전히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봤더니 이거 정책하고 거꾸로 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일 많이 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복된 정책 발표, 그러나 효과는 점점 둔화되고 있고 풍선 효과,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설상가상이죠. 규제의 역설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쏟아내놓는데 규제를 피해서 규제 또는 반작용으로 가격은 전국적으로 또 사방으로 옆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솜씨 좋은 외과 의사를 만나면 수술을 할 때 가장 적은 부위를 째서 상처를 제일 적게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라고 하죠. 근데 실력이 없는 초짜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복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막 안에 제대로 된 걸 못 찾아서 들쑤셔 놓죠. 그러면 우리가 다 꼬매고 회복을 할 때 너무 회복하는데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후자처럼 돼버렸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쬐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면 또 저쪽을 째고
온몸을 다니면서 칼자국을 냈는데 결국 이게 온몸에 상처가 돼서 회복도 안 되고 나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칼을 댔던 부분이 정말 문제의 부분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 번의 규제를 했던 배경에는 다주택자들이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돼. 그리고 다주택자는 전부 다 투기꾼이야. 심지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갭투자꾼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사고 팔아 보신 적 있으세요? 새 아파트가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집을 팔 때 전세, 누군가 살고 있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국은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나서 빈집이었을 때 보여주고 그걸 사지만 우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죠. 이상날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세입자가 빠져나가는 날짜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 내가 원래 집이 없었다가 새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그게 참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갭투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모든 애는 뭐만 보고 있다고. 또 선글라스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것처럼 전부가 다 갭투자꾼이고 투기꾼처럼 보인 거죠. 어쨌든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막대 그래프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증여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조그마니까 잘 안 보여서 이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량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 거꾸선 그래프로 저희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2007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좀 줄어듭니다. 2020년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래가 좀 줄어드는데 아마 이때가 양도세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끝나가는 기간들, 규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옥죄지만 사실은 2016년, 17년부터죠. 18년부터 7년까지는 그래도 증여가 장기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부터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비쌌어요.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 그러니까 집을 파느니 내 자녀들한테 집을 양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요. 보통 부모가 자녀들한테 집을 증여할 때는 처음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한부 삶이 돼서 집을 처분하고 어디 요양시설로 가야 될 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서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야 가능하거든요. 보통 자녀들한테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거 정도 좀 금액으로 지원하는 정도지 집을 증여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는 잘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세금이 강하니까 졸지에 젊은 사람들한테 다 증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 잘 만나서 증여로 집을 하나 얻은 사람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집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같은 20대가 봤을 때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어요. 어쨌든 규제가 남긴 상흔은 점점 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를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법인사업자도 투기꾼이다. 근데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안에도 투기꾼이 있긴 있어요. 법인 투자자 안에서도 투기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모두 다 투기꾼으로 보기에는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데에는
개인이 다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옮겨 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규제는 만들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딱 내가 원하는 계층만 딱 겨냥하는 규제를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부는 쪽집게 규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이론에서만 가능하다고 봐요. 쪽집게 규제라는 건 없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큰 웅덩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주택자고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예요. 유주택자이거나 뭐 다주택자예요. 제가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 키 큰 사람이 비를 먼저 맞지만 이 키 작은 사람은 그것을 기웃다가 먼저 물에 잠긴다. 처음에는 키 큰 사람만 맞는 것 같았어요. 가진 사람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비가 자꾸만 쌓이니까 잠기기는 키 작은 내가 먼저 잠기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제가 참 강의에서 여러 자료로 쓰고 있는데 너무 적절하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매매 거래량 해서 증여가 늘어났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도 전체 거래는 2020년 피크치고 내려오지만 증여 거래량을 보면 이것도 2017년, 18년부터 엄청나게 치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거래의 증여의 비중이 여기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죠. 전부 다 부작용만 있었던 거예요. 규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증여를 못하게 하려고 막 증여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높이고 하는 규제를 또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법인 사업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을 막 옥죄어요. 규제로. 그래가지고 법인 사업자들의 순매수 매도 범위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 그때 보십시오. 수도권은 죽었는데요. 지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가주택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인 지방으로 법인 투자들이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굉장히 현명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 움직이거든요. 심지어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장 집값이 비쌀 때 이걸 처분하고 싶죠. 왜냐면 내 전 재산이니까. 그리고 그건 저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팔 수 있을 때 쉽게 안 팔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내 안의 욕구가 어쨌든 최고로 집값이 비쌀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타이밍에 팔고 싶은 게 매도자의 심리이고 매수자는 가장 그래도 쌀 때 세금도 조금 적을 때 사고 싶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계속 규제가 번져나가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생기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 나도 무조건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하나 사야 되겠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야, 그래, 이제서부터 집은 좀 천천히 사야지. 그랬는데 주변에서 부모가 권유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집을 샀던 사람과 2년이 지났던 사람의 자산의 수준이 정말 이제는 넘사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2019년 말부터 빚을 끌어다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그래도 그때 샀으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죠? 끝물이야.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이 연끌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 정부가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가장 매수 적기이고, 사지 말라고 할 때는 지금이라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사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이제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작년인가요? 정부가 이이사 대책이라고 주택을 200만 원을 짓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근데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왜냐?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정책포럼 담당 교수 민병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김현아 우리 전 국회의원님 모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김현아 의원님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도 얼마 전에 그 투표를 하셨겠지만은 그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다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0.73%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그 근소한 차가 어디서 났냐면은 많은 그 평론가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0.73%가 한 24만 7천 표인데 이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게 딱 30만 표입니다. 결국은 이 서울에서의 승리가 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즉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게 그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원래부터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또 되시기도 했고 또 지금은 도시재생전략 포럼 대표로 계시니까 우리 김연아 의원님한테 이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이랄까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을 요청받고 어떤 제목으로 강연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곧 새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사로 또 많은 그런 주제로 세미나도 열릴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저는 하필이면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 것도 있지만 과거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다른 정권들도 부동산 정책을 다 성공했느냐? 저는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다음 정권에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는 몰랐는데 부작용이 또 다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권에 국한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좀 살펴보지만 왜 부동산 정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될까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조금씩 다뤄볼 건데요. 저는 현주소를 한 줄로 평가하자면 무너진 정책 신뢰와 시장 생태계. 무너진이라는 형용사가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고 또 그냥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가 많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의 위기인데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루어진 신뢰의 위기. 무분별하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 빚이 우리에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순환적으로 다가오는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양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얘기했던 주택 공급 확대가 이제 막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지금은 주택 공급만 확대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집은 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이 집이 다 지어질 때쯤 우리의 인구 구조와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사느냐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100만 호를 짓던 200만 호를 짓던 어디에는 집이 모자라고 어디에는 집이 남는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통합정부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무너진 생태계 회복과 정책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19년 1월부터 쭉 21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인데요. 처음에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2%였는데 7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32%였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6%까지 곤두박질치죠. 보통 우리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저 부동산 평가와 같이 되게 되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보면 조금 반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점수는 이거보다는 좀 후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로도 좀 재밌는데 20대와 30대에서 80%가 넘는 응답 비율로 잘못됐다. 부정적인 평가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집을 갖고 있느냐, 집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응답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갖고 물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2%가 집값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효과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5% 정도씩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절반 정도가 지금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올랐다는 건 뭐죠? 결과입니다. 결과.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공정을 얘기했고 투기 억제를 얘기했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하는 조세 정의를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결정적인 평가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가 즉 가격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정책이 이것이 많은 딜레마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투기 억제를 하겠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근저의 뜻은 뭐였죠?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집값을 잡겠다. 대통령이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1, 2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념을 갖다 대고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댔지만 결국 가격 억제라고 하는 성과에 맞추어서 정책을 피웠는데 결국 그 성과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안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는 정치대학원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부동산이나 또 도시계획이 많은 소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목표에 가장 민감하지만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현주소는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세 개가 5년 동안에 동시에 폭등을 합니다. 결국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임차 구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이사 가기도 어려워진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아까 응답자 비율 중에 특정 연령층에서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집을 사기는 어렵지만 빌리긴 쉬웠다든가 그렇죠? 아니 뭐 집을 사기는 어렵지만 이사 다닐 수는 있었어 뭐 이런 거일 텐데 지금 모든 연령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는 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5개 광역시 서울 전국의 가격 변동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6년이 이제 참여정부 중반 후반대죠. 이때 올랐다가 좀 안정세를 보였다가 2011년에 약간 5대 광역시가 오르는데요. 그거 빼놓고는 뭐 비교적 L자 행보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이전에 보시면 서울만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광역시만 오른다거나 이렇게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었다면 지난 5년간은 모든 대한민국의 전국의 집값이 올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죠. 전세 가격도 올랐는데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2019년 한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아주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수도권에서 가격 지수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미래의 가격 상승분을 전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 통과와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나 많은 대책이 나옵니다. 28번이라고 하는 대책이 5년 동안에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책이 발표됐던 시점에는 바로 직전에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가격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그랬다가 또 급등을 하죠. 그럼 대책이 또 발표되고 또 좀 진정을 보이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대책이 발표되고 내려오고 또 오르고 내려가고. 근데 추세를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쯤 되면 이제 이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쯤이 완전히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봤더니 이거 정책하고 거꾸로 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일 많이 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복된 정책 발표, 그러나 효과는 점점 둔화되고 있고 풍선 효과,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설상가상이죠. 규제의 역설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쏟아내놓는데 규제를 피해서 규제 또는 반작용으로
가격은 전국적으로 또 사방으로 옆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솜씨 좋은 외과 의사를 만나면 수술을 할 때 가장 적은 부위를 째서 상처를 제일 적게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라고 하죠. 근데 실력이 없는 초짜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복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막 안에 제대로 된 걸 못 찾아서 들쑤셔 놓죠. 그러면 우리가 다 꼬매고 회복을 할 때 너무 회복하는데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후자처럼 돼버렸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쬐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면 또 저쪽을 째고 온 몸을 다니면서 칼자국을 냈는데 결국 이게 온 몸에 상처가 돼서 회복도 안 되고 나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칼을 댔던 부분이 정말 문제의 부분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 번의 규제를 했던 배경에는 다주택자들이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돼. 그리고 다주택자는 전부 다 투기꾼이야. 심지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갭투자꾼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사고 팔아 보신 적 있으세요? 새 아파트가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집을 팔 때 전세, 누군가 살고 있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국은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나서 빈집이었을 때 보여주고 그걸 사지만 우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죠. 이사날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세입자가 빠져나가는 날짜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 내가 원래 집이 없었다가 새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그게 참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갭투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모든 애는 뭐만 보인다고. 또 선글라스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것처럼 전부가 다 갭투자꾼이고 투기꾼처럼 보인 거죠. 어쨌든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규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막대 그래프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증여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조그마니까 잘 안 보여서 이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량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 거꾸선 그래프로 저희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2007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좀 줄어듭니다. 2020년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래가 좀 줄어드는데 아마 이때가 양도세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끝나가는 기간들 규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주택자들을 옥죄지만 사실은 2016년, 17년부터죠. 18년부터 17년까지는 그래도 증여가 장기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부터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비쌌어요.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 그러니까 집을 파느니 내 자녀들한테 집을 양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요. 보통 부모가 자녀들한테 집을 증여할 때는 처음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한부 삶이 돼서 집을 처분하고 어디 요양시설로 가야 될 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서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야 가능하거든요. 보통 자녀들한테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거 정도 좀 금액으로 지원하는 정도지 집을 증여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는 잘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세금이 강하니까 졸지에 젊은 사람들한테 다 증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 잘 만나서 증여로 집을 하나 얻은 사람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집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같은 20대가 봤을 때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어요. 어쨌든 규제가 남긴 상흔은 점점 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를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법인사업자도 투기꾼이다. 근데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안에도 투기꾼이 있긴 있어요. 법인 투자자 안에서도 투기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모두 다 투기꾼으로 보기에는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데에는 개인이 다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옮겨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규제는 만들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딱 내가 원하는 계층만 딱 겨냥하는 규제를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부는 쪽집게 규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이론에서만 가능하다고 봐요. 쪽집게 규제라는 건 없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큰 웅덩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주택자고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예요. 유주택자이거나 뭐 다주택자예요. 제가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올 때 키 큰 사람이 비를 먼저 맞지만 이 키 작은 사람은 그것을 기웃다가 먼저 물에 잠긴다. 처음에는 키 큰 사람만 맞는 것 같았어요. 가진 사람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비가 자꾸만 쌓이니까 잠기기는 키 작은 내가 먼저 잠기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제가 참 강의에서 여러 자료로 쓰고 있는데 너무 적절하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매매 거래량 해서 증여가 늘어났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도 전체 거래는 2020년 피크치고 내려오지만 증여 거래량을 보면 이것도 2017년, 18년부터 엄청나게 치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거래의 증여의 비중이 여기 보십시오.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죠. 전부 다 부작용만 있었던 거예요. 규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증여를 못하게 하려고 막 증여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높이고 하는 규제를 또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법인 사업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을 막 옥죄어요. 규제로. 그래가지고 법인 사업자들의 순매수, 매도 범위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 그때 보십시오. 수도권은 죽었는데요. 지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가주택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인 지방으로 법인 투자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굉장히 현명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 움직이거든요. 심지어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장 집값이 비쌀 때 이걸 처분하고 싶죠. 왜냐면 내 전 재산이니까. 그리고 그건 저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팔 수 있을 때 쉽게 안 팔리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내 안의 욕구가 어쨌든 최고로 집값이 비쌀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타이밍에 팔고 싶은 게 매도자의 심리이고 매수자는 가장 그래도 쌀 때 세금도 조금 적을 때 사고 싶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계속 규제가 번져나가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생기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 나도 무조건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하나 사야 되겠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야, 그래, 이제서부터 집은 좀 천천히 사야지. 그랬는데 주변에서 부모가 권유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집을 샀던 사람과 2년이 지났던 사람의 자산의 수준이 정말 이제는 넘사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2019년 말부터 빚을 끌어다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그래도 그때 샀으면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뭐라고 그랬죠? 끝물이야.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이 영끌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 정부가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가장 매수 적기이고, 사지 말라고 할 때는 지금이라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사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이제 정책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작년인가요? 정부가 이사 대책이라고 주택을 200만 원을 짓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해요. 근데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왜냐?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집값, 임대료 다 올랐고 이제 세금 올랐다고 얘기했죠. 지금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한 18년 때부터 18, 19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전국인데요. 서울은 2018년부터 이미 10%대 두 자릿수로 공시가격을 올립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19%, 22년에는 17%의 공시가격을 연동시켜서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공시가격은요, 물론 집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영향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결코 작다고, 차이가 뭐 너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시가격은요, 건보료, 특히 자영업자들 있죠. 급여생활자가 아니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집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의료보험을 매기게 되는데, 공시가격에 의해서 그 의료보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2021년, 2022년 전국으로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리고 집은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지만 자기가 정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가진 집값이 정책의 효과로 조금씩 올라가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왜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건 지금의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아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주택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아파트는 이 현실화율이 그나마 좀 높고요.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아요.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할 때 집값이 안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오르는 주택 유형은 어디일까요? 단독주택. 심지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세금이 오르게 되죠. 정말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없어서 뭐 지원금 받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건보료 폭탄에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됐다고 제가 수도권과 서울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또 좀 양극단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 거래량 증여의 경우가 보면은 한 25% 정도, 그렇죠? 예. 강남 4구에서 전체 거래의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증여로 이루어지게 되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증여가 계속 늘어나요. 과연 우리가 세금을 늘렸는데 집값을 잡았을까? 아까는 양도세 때문에 증여를 하고 이제는 보유세 때문에 또 증여가 되고 결국 졸지에 아주 젊은 집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주택 금수저라고 해요. 부모가 세금 때문에 엄격결에 주택을 증여해 줄 거죠. 사실은 지금 줄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먼저 경험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지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필 때 똑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할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결과를 목표치로 잡지만 사실은 그 결과나 효과보다 의도나 신념을 중시합니다.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격을 진짜 억누르는 것보다 있는 자를 억압하는 모습을 통해서 없는 자를 선동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하는 것.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저는 이걸 부동산 정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임대차 3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세입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세입자들에게 더 오래 살게 해주고 가격을 안 오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더 오르게 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정치인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효과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숨겨진 의도, 자기네들의 이념을 갖고 이 목표치를 계속 활용하는 거죠. 보유세 강화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 있었던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줄곧 반값 아파트가 정치적 구호로 나옵니다. 저는 반값 아파트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쪽짜리 아파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완전히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이것의 실체가 드러날 때는 또 다른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건은 너무 좋죠. 아, 집값이 비싼데 반값 아파트. 또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 과거에도 집값이 오르면 가격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예전에는 뭐부터 하셨는지 압니까? 가격이 오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중개업소를 급습을 해서 세무조사를 막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당분간 가격이 안 올라요. 그 순간순간 거래가 안 이루어져서 가격 움직임이 없는 그거를 정책의 효과라고 누리면서 정치는 또 막 그걸 해요. 근데 약간의 방법만 달랐지 요즘에도 그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일가구 1주택, 굉장히 말이 좋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일가구 다주택자지만 일가구 1주택보다 전체 집을 합해도 한 채 값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짓수가 많아서라니.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1억짜리 집을 한 채를 살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10채를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조금 더 비싼데. 어제 보니까 뉴스에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집값이 조금 꿈틀거린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데 그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예. 뉴타운 여기도 좀 많죠? 예.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뉴타운은 두 번의 경량기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구청장과 시장에게 이 공약을 넣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딱 어떤 숫자를 정하고 더 이상 안 받았는데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오니까 막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뉴타운이 아주 굉장히 몹쓸게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해제하겠다는 사람한테 누가 더 빨리 해제하게 해줄 수 있느냐를 갖고 막 표가 몰립니다. 근데 뉴타운 사업이 평균 얼마나 걸리죠? 한 11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선거는 두 번 정도 일어나죠. 누가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갖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운을 봐야 돼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다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성과주의에 의한 조급증이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있어요. 근데 결단코 5년 안에 성과를 내는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공급 정책.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을 주는 게 중요한데 너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강북 지역에 그런 데 많을 거예요. 뉴타운을 무더기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안 되죠. 공교롭게 지정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진행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모두 다 멈춰섭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너무나 뉴타운 사업이 많이 지정되고 나니까 모든 게 멈춰섰어요. 그랬더니 어떤 정치적 구호가 먹혔느냐, 이제 뉴타운을 해제하는 쪽에 목소리가 실립니다. 근데 그 해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뉴타운 지구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가 안 돼요. 집을 고치는 것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난 요거 조금 고쳐서 임대용 주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를 좀 여러 개 줘서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데 뉴타운 지구로 묶여서 한 5년 7년 지나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해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런 물건들을 사겠다는 외지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야금야금 주택을 고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였던 사업지구가 사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장기간 방치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거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같은 걸 하면서 다시 멈춰선 데들이 가고 중간에 조금씩 신축을 했던 데들은 이제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가 되니까 또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크게 구획해놨던 사업들이 이게 뭐랄까요? 구멍이 뻥뻥 뚫려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있어요. 뉴타운 사업의 취지는 왜 이렇게 사업지구를 크게 묶었느냐면요. 특히 강북 때문에 묶었는데 강북에서 재개발 사업을 그냥 놔두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넘는 학교를 지어야 돼요. 사업자들이 학교를 짓기 싫어서요. 400세대만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들은 지어지는데 학교나 공공시설들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용적률이 높았고 사업성이 낮으니까 사업자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이 유지가 됐어요. 조합원들도 그게 옳았고. 그래서 뉴타운법이 나온 겁니다. 크게 묶어야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고 학교라도 만들 수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쪼개지면서 뿔뿔이 듬성듬성 개발이 이루어지니 다 이루고 나면 한번 점검해 봐야죠. 원래 뉴타운 취지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아니면 사업만 길어지고 다 쪼개져서 적정한 공공시설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책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은 투기자, 실수요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집이 안 팔리면 임대가 안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가서 삽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아, 내가 주식으로 1억을 한번 해보느냐, 부동산으로 1억을 해보느냐. 그리고 나는 한번 강남 가서 애들 키우면서 살아보고 싶어. 우리 애들 대치동 학원 좀 다니게 해보고 싶어. 그런데 강남은 15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대출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주거의 이동권, 주거의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서울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하다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됩니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빌라들을 연예인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거래 허가제는 당신 이 용도로 왜 들어와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구청에서 물었대잖아요. 4명이 사는데 왜 40평에 사냐고. 25평에만 살면 되지.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명품 소비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품을 사서 또 되팔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다 아껴 쓰고 명품 하나 갖는 거,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나 젊은 시절에 좀 좋은 데서 렌트해서 한 1년 살아보고 싶어. 아, 난 은퇴하니까 도심 말고 좀 멀리 나가서 살고 싶은데 도심에 있는 집을 팔아서 외곽에 있는 집 하나 사고 남는 현금으로 내 노년을 보내고 싶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집 한 채 하나 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종잣돈을 여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을 키울 때 이사 다니면서 서러움,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불안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학군만 좋으면 거기에 그냥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거, 좋은 학군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하죠.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선한 건가요? 저는 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 근데 어느 사회가 어느덧 우리 사회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2017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2017년만 하더라도 그때 20대, 30대 국회 기자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잘 안 오고 와서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를 오늘 그만둘 때쯤 국회 기자들이 저한테 다 연락을 해요. 그때 의원님 얘기 듣고 집을 산 사람, 집을 안 산 사람이 자산의 격차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도 많고요. 전부 다 재테크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설문조사한 걸 물어봤더니 왜 주식하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고 싶어서 주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 목돈이 들으니까 그 목돈 투자에 필요한 종잣돈을 얻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아까 1번하고 비슷한데요. 양으로 승부하려는 정책이 저는 정말 구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에 대선 공약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224 대책이 200만 원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급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250만 원 공급한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350만 원 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아니 진짜 뭐 누구 말대로 지 빵인가? 주택을 짓는다는 건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만 원을요 부시 확보 기준으로 200만 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하잖아, 주택이 없어, 그러면 완공된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완공된 기준은 전 정부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공사기간만 3년, 부지 확보까지 하면 5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은 7년 10년 되니까 사실 지금 완공되는 주택이 전 정권에서 했던 걸 수도 있고 전 정권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 몇백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전문가 시절에 저런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일 기피하는 거였는데요. 결국은 만들어줍니다. 왜냐? 유권자가 저 소리에만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특히 최근에 저 주택 호수에 굉장히 유권자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게 주택이 부족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택을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맹신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이제 안 듣습니다. 무조건 숫자를 불려야 되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 짓는 방법도 있고요. 사람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고,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가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새로 짓는 것만 갖고 주택 공급을 다 하겠어요? 용적률 500%, 요즘 너무 쉽게 얘기 나옵니다. 교도소도 500%가 안 돼요, 여러분. 구치소도. 근데 너무 500%를 쉽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층 넘는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맥시멈 한 23층에서 25층. 그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정말 저렇게 교도소 같은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 집다운 집이 필요한가? 요즘 TV에 보면 뭐 구해줘 홈즈, 뭐 여러 가지 럭셔리 집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고 소개하는 코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보면 아무 데서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얼마를 지을 것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기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일기신도시에는 근생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층이 상가고 위에 집을 짓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밑에 상가고 집을 위에 4채만 짓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요즘 그 위에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법 쪼개기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는 4채가 8채가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요. 40칸짜리까지 나온 게 다 불법으로 쪼개기 하는 거거든요. 1인 가구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옆집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우스갯소리로 내 텔레비전 리모컨을 키면 옆집 텔레비전이 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택을 늘리는 거 중요한데요. 공급이 정말 질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얼마만큼 질 거냐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요즘 짓는 집들도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젊은 사람들 차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 원룸에 사는 데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규제를 풀어서 지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관이 얼마나 좁은지요. 그리고 문을 열면 계단 난간에 문이 닿아요. 이런 집은 보통 출입문을 안으로 열 텐데 안 열면 안이 좁아지잖아요. 네, 근데 설계를 잘못한 거죠. 하여튼 최대한 면적을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나면 이분은 그 킥보드가 있었는데 킥보드를 집 안에다 들여놓으면 현관이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택을 수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 당국자들의 능력이 의심이 됩니다. 또 하나, 분열과 선동의 정치를
부동산을 활용하는 거죠. 자, 지난 LH 사태 터질 때 막 다주택자들을 공격했죠. 공직자들이 어디 집을 갖고 있느냐 공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LH 사태가 터집니다. 이들도 공직자인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값이 오른 데다 다 땅을 샀어? 또 하나 대장동 사태가 터지죠. 야, 대장동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썼어? 개발 사업에 법조인들한테 30억씩 뇌물이가 정치인들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뭐 다 제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1년에 2%씩 월급 올리기도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성과를 아주 1등급을 받아도 3%를 넘기기가 어렵죠. 3% 올리면 뭐하죠? 물가가 그만큼 오르잖아요. 맨날 제자리. 그런데 어느 누구는 철밥통인 공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정부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그걸로 돈을 벌었어?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선동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부동산은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분노했어요,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집값도 너무 올랐고 너무 살기 힘든데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집이 주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몸을 눕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한 그 사람의 내적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편하다는 것.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이 조금 넓으면요 굉장히 집안에 있는 게 쾌적하고 좋아요. 근데 집이 정말 단칸방이잖아요. 그럼 코로나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밥 해먹고 환기도 안 되고 덥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전세를 선호해요. 전세를 왜 선호하냐면 월세보다 저렴하다고 느껴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넣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서부터 종잣돈을 모아서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세는 소비하는 돈이고. 그래서 저는 누구든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싶고 그 집을 지키고 싶은 욕구,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1가구 1주택까지는 가지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건 1가구 1주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오르는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네를 가꾸고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임대로 살거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네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을 때는 사람이 주위를 돌아봅니다. 근데 여기가 임시거처라고 생각이 되고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애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도시로부터 한 출퇴근 시간이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저녁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자기 집안에서 30분에서 1시간인 사람들은 퇴근하고 얼른 들어와서 공원에도 갈 수 있고 저녁을 사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삶의 연료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가장 좋은 컨셉이 직주근적, 직장과 주택
주택이 가까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나 일산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원이 뭐냐면 제발 직장이 좀 고양시에 있었어요.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았으면. 집은 좋은데 예, 좋은 걸 누릴 시간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 한. 고양시 안에서는 주로 자영업이나 조그만 중소기업밖에 없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다 멀리 다녀야 되거든요. 집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우리가 보호해야죠. 네. 저는 그게 뭐냐? 선택의 다양성,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좀 임대주택이 많아야지. 젊은 청년들을 제가 주거와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느끼는 애로점은 뭐냐면 집이 너무 후지다는 거예요. 그 후진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2017년에 제가 같이 청년들과 돌아본 서울 시내의 원룸짜리 주택의 형태는 어땠냐면 고시원은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 월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되면 다세대 주택의 지하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이 2000만 원이 돼야지만 해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50만 원을 시작해서 70만 원, 80만 원. 근데 제가 이 친구들과 상담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좀 화폐 가치가 또 많이 떨어져서 다르겠지만 그때는 이 친구들한테 5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월세만 내는 집에 고시원에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1000만 원만 있으면요 창문이 생겨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볕이 들어와요. 그런데 얘기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만드는 건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월세는 한 20만 원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주거지원 기본법을 그때 국회에 있을 때 발의를 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보증금을 빌려주는 법이었어요. 무이자. 월세는 자기가 벌어서 내고 보증금을 국가가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아서 국가에 반납하면 됩니다. 정부가 사실은 이자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법은 온데간데 없고 젊은 친구들은 더 집 빌리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싼 주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칸막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호되지 않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집 얻는 거 보면 정말 애로점이 많아요. 네. 집주인하고 내고를 못 해가지고요. 쓰지도 않는 비대에 있었는데 안 쓰다가 이사하니까 나가려고 했더니 비대 고장 났다고 고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점검을 안 해주고 모르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젊은 친구들은 이사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잘못 집에 들어가서 이사 한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2년 살고 4년 살고 늘려주는 거는 정말 중산층에 한정된 문제지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잦은 빈도로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잦은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하고 있는가? 없죠. 근데 제가 법에는 이사비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좀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당선이 됐더라면 그 법을 통과시켰을 것도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무능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신문 기사를 가져온 게 자 2020년 7월 14일 날 장관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을 합니다. 국회 와서 7월 28일이죠. 14일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공급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해요. 2주 만에.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또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 이제 밤새 만들지 못하는 거다.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때 한 얘기는 뭐였을까요?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죠. 정말 몰랐을까? 아는데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공급이 충분한데 다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힌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저는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지금 정부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 발전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가장 급한 게 뭐야? 저는 가장 급한 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문제, 우리가 30년째 외쳐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불균형은요, 서울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안에서도 강남북만의 문제가 있고요. 이 성북구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불균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했던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지역 균형 발전을 모토로 했던 게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7년, 18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때 잘못해서 사람들이 다 일로 왔던 걸까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오는데 집은 짓지 않아. 수도권의 가구 수도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뭐를 했나? 왜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심각해지는가? 재개발 재건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의 뉴타운이 한창 지정됐을 때 서로 뉴타운이 하고 싶어서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이제는 뉴타운을 해제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다 이제는 뉴타운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뉴타운 정말 오래 걸려요. 잘 나가다가도 규제 탓이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비대위가 생기고, 그럼 소송 가고, 그러면 하동공사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그냥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사업성을 가늠하는 첫 출발이 그냥 법정 용적률 검토액이에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사실은 지금도 없어요. 정부가 규제 풀어주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친다. 그럼 다 사업 멈췄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뭔가 정부가 해주거나 조합원들이 의지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물 들어올 때 배저 넣는다고 경기 좋을 때 그냥 어떻게든 사업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면만 보면 조합이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팔고 나간 사람은 돈을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기 묻어놨다가 에이 그래 한 10년 된다고 생각하자, 묻어놨던 사람만 돈을 벌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돼서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은 그 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은 빚을 내야 돼요. 집을 판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끊임없이 집의 소유자를 바꾸는 정책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지 않고,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금융지원이 절실해요. 두 번째, 사업의 투명성,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확실한 뭐가 계획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아 그래 이거 언젠가는 된다니까 버틸 힘이 있어요. 근데 맨날 들쭉날쭉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전부 다 이걸 해서 그냥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 수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합원들이 끝까지 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게 재건축만 되면 팔고 나가야지, 이러면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줄 아십니까? 공사비 단가를 스스로 낮춰요. 싸게 지으라고 해요. 왜냐?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난림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가 살 사람이야. 그럼 좀 비싸게라도 좋은 걸 해야지, 이렇게 된다. 아마 여기 계신 원우들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을 하시거나 조합에 포함되시는데 그걸 면밀히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싼 걸 하고 싶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입주할 때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연도별로 이제 서울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비중을 좀 봤더니요. 2003년 4년에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서부터 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많이 하면서 2004년 5년 때는 재개발 사업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이 덮치면서 비중이 쭉 줄어들죠. 규제가 아니어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업 비중이 쭉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2013년 이후에 조금 경제가 회복이 되고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사업이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2018년부터 사업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슈는 가장 시끄럽고 변덕스러우면서 가장 인내심이 필요하고 과정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예측성, 투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조합장이 바뀌고 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리, 배임, 횡령. 서울에 뉴타운 지구가 엄청 많아요. 이거 일부분은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모든 사업을 다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로 빨리 되는 사업지들은 규제의 영향보다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적거나 경기가 좋았을 때 그걸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 사업장이 그냥 빨리 갑니다. 그리고 안 되는 데는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지연이 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업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좋아도 걱정인데요. 다 좋아지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전산난이 일어난다고 물량 조절을 하죠.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서울시 재건축 인허가를 이사가는 물량을 봐가면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새로운 정부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치적으로는 이거 빨리빨리 된다, 다 해줄 수 있다, 이게 표가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약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뭔가 자기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꿔서 안락한 주거 환경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단계의 제도가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신도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에도 대장동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지명도 대장동이라고 똑같이 있고요. 대장동 사업구조와 같이 용적률 높여주고 용도 변경하고 헐값 매곡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신도시 개발을 하는 한 LH 사태나 대장동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 사태, 대장동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개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수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기부 체납이나 이익의 공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고 감시 기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자체장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LH 사태나 이런 걸 터지고 나서 사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는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업 이익으로 보고 어떻게 분담한다는 기준에 대한 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다 헛껍데기 법이라고 봐요. 그냥 쇼잉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익을 환수한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강하게 해버리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규제를 완화해요. 사업을 해요.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최근에 집가도 꽤 많이 올랐어요. 2017년, 18년 동안. 그 다음에 지금 90년대 아파트가 전체 지어진 주택이 한 4분의 1이 되고 있어요. 30년이 넘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것들도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죠.
제가 있는 일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했던 그 고민을 나눠서 세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첫째, 용적률 좀 완화를 시켜서 사업성을 조금 보존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일기 신도시는 좀 달라요.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자기 부담금이 안 될 때에 정부가 싼 금융으로 추가 부담금을 장기 융자해 주는 걸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 예. 난 이사도 못 가고 추가 부담금 낼 사람도 없어. 낼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넣었어요. 원래 세입자 대책은 재개발에만 있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에도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일반 분양을 할 때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도 우선 분양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처럼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사 갈 때가 모자라서 허가를 물량을 조절할까봐 3기 신도시에 아직 미분양된 분양 안 한 물량들을 1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 순환 재개발할 수 있는 이주지로 먼저 만들자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서 많이 부작용을 고심했던 건 요번에 1기 신도시에 담았던 거죠. 정치란, 여기도 정치대학원이시니까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치는 뭔지 아세요? 부동산으로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요. 그걸 선고와 선동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부동산 정치는 어떤 거야 되느냐? 이미 분열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정말 부동산 정치가 제가 말한 위의 정치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부동산 정치를 제가 위에 적시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쁜 의미의 부동산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거에 유리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사람들은 분열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하철 노선 갖고도 싸우게 해요. 요리 갈 거냐 조리 갈 거냐. 그래서 원래 지하철 노선은 가장 효율적인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장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노선이 휘어갑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치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늦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노선으로 하게 되고 이 노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정치가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 표가 많은 대로 노선을 끌고 갑니다. 편을 나누고 대립시키는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 아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실수요자와 투기꾼으로 나누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거. 대한민국에는 드러나지 않은 대장동이 제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참 재밌는 건요. 좋은 정책은 결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재밌는 게 좋은 정책은 해도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좋은 정책은 그저 잘 작동되고 있으면 어디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장 홍보하고 싶은 좋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재하는 정책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실거래가를 등재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떼어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등기부 등본에다가 실거래가를 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이 정책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거봐요. 좋은 정책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참여정부 때 만들었어요. 2005년 아마 8.3일 대책 때 만들었어요. 실내위기, 금융위기, 인구구조의 위기, 제가 중간중간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시기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믿을 텐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죠. 그러면 공약을 못 지키면 사람들이 또 정책을 신뢰하지 못할 거냐? 저는 여기에서 아까 나온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정치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인수위는 법 말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최대한 지키는 건 지키겠다.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아직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설득의 정치가 필요한 거죠. 여야 협상, 그게 진짜 정치적이죠.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서로 합의를 보느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회에 이런 정치력은 사라졌어요. 무조건 나만 옳고 너는 다 나빠. 네 건 안 되고 내 것만 해. 금융위기 조금 지금 불안불안하죠? 금리 올라가고 오늘도 보니까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사업할 때 제 걸림돌이 용적률보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사 단가가 지금 엄청 세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워낙 지난 정권에서 값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국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상쇄되고 완충돼가 되는지가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인구구조의 위기, 정말 우리가 250만 원, 350만 원을 다 지어야 되느냐, 어디다 줘야 되느냐, 우리 인구구조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위기라고 봅니다.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일본의 텅 빈 신도시,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정책에서 정치를 걷어내고 정치는 정치의 자리로 제자리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정치의 역할은요, 정책 안에 들어가서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국회 협상관에서 상대편의 내용을 듣고 나와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놓는 게 바로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갖고 편을 갈아서 오히려 더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념보다 민생과 실용,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복리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주택을 350만 원을 다 설사 짓는다고 해요. 그럼 미래 애들은 도대체 어디다 건물을 짓죠? 걔네들한테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기능의 회복과 활성화, 저는 양쪽의 편도 아닌데 정책의 실패도 있고 시장의 실패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만으로 가도 안 되고 민간만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저거를 상호 보완하려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과 인내, 멀리 보기와 지속 가능성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어요. 요즘 앱으로 부동산 가격 확인하고 여기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이뿐만이겠어요?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 가능지를 찾아서 용적률을 주면 집에 도면을 그려주고 사업성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공사 때 돈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약점 잡히지 않고도 우리가 사업성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사업성까지 다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 사업성이 보존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되니 안 되니 시청에서 잡고 있고 국민들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 편에서 선택의 자유와 또 이런 것들의 다양성 부여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들 고민해야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산업과 일자리와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집만 짓는 신도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집만 있는 곳에 일자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로 완성시키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차기 정부나 앞으로의 모든 정권이 해야 되는 주택, 부동산, 도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뉴스의 소재가 되지 않는 나라. 이게 정말 부동산 정책이 퍼펙트한 나라이고요.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사회. 집이든 일자리든 재테크든 누군가 노력하면, 한번 시도하면 나에게도 그 행운이 올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정말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됐고요.
저는 처음에는 정책 자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책 자문과 연구만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요. 잊고 살았던 꿈이 있었습니다. 원래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 선교사의 공통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저는 정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정치로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의정활동했고요. 낙선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고양시에서. 근데 낙선하니까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많이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 속에 스며드는 정치가 어떤 건지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일산 서구 주육동 사무실이고요. 자, 제 강의 이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뉴스가 되지 않는 사회, 우리의 기회가 끊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랫동안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